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60이 가까워진 나이와 달리 세상을 잘 모릅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살았거든요. 그 시간은 지금 떠올려도 제게 고통스럽고 아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제게 아픈 기억인 그 시간을 의미 있었던 시간으로 생각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제 곁에 있는 누군가가 더 이상 제가 미안해하지 않게, 또 자책하지 않게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게 힘을 주는 그 존재를, 제가 20년 넘게 찾아 헤맨 그 존재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소중한 존재를 찾게 된 과정을 말이죠. 저는 배움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으로 일찍이 돈을 벌어야 했던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일, 힘든 일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몸이 좀 힘들어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라는 생각에 화물 배달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다만 경쟁이 심하다 보니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많은 돈을 만질 순 없었지만 그래도 집안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따로 손 벌리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은 벌었습니다. 저는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정도의 삶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땀 흘려 돈을 벌고 사랑한 아내와 딸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고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랬죠. 더 큰 행복을 바란다면 자식을 한 명 더 가지고 우리 가족 인원에 맞는 아파트로 이사가는 정도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 정도 삶은 살고 있는 것 같아 제 꿈이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곧 조만간 제 꿈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작고 평범한 꿈까지 가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작은 꿈이라고 생각해 제 가족을 둘러보지 않아서 그런지 작은 균열이 있었어요. 나중엔 우리 가족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균열이 말이죠. 그리고 그 균열은 아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원래 식당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가게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 가게 밑에서 음식도 하고 서빙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딸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일을 쉬고 전업주부로 살게 됐죠.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시간이 중구난방에 일이 꼬이면 며칠 집도 못 돌아가고 지방을 전전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아내가 집을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집안일과 육아, 거기다 외로움도 혼자 견뎌야 했죠. 그게 문제가 되었는지 아내는 손대지 말아야 하는 취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에 말이죠. 처음엔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 도박을 했으니까요. 물론 제가 좀 더 일찍 눈치챌 일들은 있었습니다. 아내의 씀씀이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뭐야? 우리 집 냉장고가 바뀌었네? 언제 바뀐 거야? 그리고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양문형이잖아. 아, 내가 샀어. 어때? 예쁘지? 냉장고 하나 바꾼 것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어? 아니, 당신이 무슨 돈으로 냉장고를 샀어? 설마 내가 생활비로 준 돈 다 쓴 거야? 여보, 우리 아직 이런 데 돈 쓸 때 아니야. 우리 이사도 가야 하고 은서 물건 사야 하는 것도 많은데. 걱정하지 마. 내 돈으로 샀어, 내 돈. 어?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나서? 다시 일 나가? 아니, 갯돈 탄 걸로 산 거야. 갯돈? 당신 그런 것도 했어? 그럼 뭐 할 말 없지. 그래도 갯돈 조심해서 해. 그거 들고 나는 사람들도 많더라. 아내는 가구와 가전을 바꾸거나 옷이나 가방을 사곤 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에 수상했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어요. 갯돈을 탄 거다. 갯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그 이자로 산 거다.
부업을 한다 등등 돈의 출처를 제게 속여 말했죠. 그 전까지는 제게 거짓말 한 번을 안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한 말을 전부 다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정보다 일을 빨리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도박판이 벌어진 걸 보며 그동안 아내가 쓴 돈의 출처가 도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거기다 도박? 당신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 어른들이 하지 말란 것 중에 항상 끼는 게 도박이야. 도박은 패가 망신하는데 지름길이라고. 당신 재미로 둔다고 해도 앞으로 절대 도박하지 마. 한 번만 더 도박했다간 그땐 끝이야. 은서 못 볼 줄 알아?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나 이제 진짜 도박 안 할 거야. 맹세해. 약속할게. 저희 집안 식구나 저와 가까운 사람 중 도박을 한 사람은 없었지만 도박의 위험성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두 번 다신 도박을 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타박을 줬어요. 약속도 받아냈고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저는 아내에게 먼저 언급 없이 갑작스럽게 집으로 들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도박을 하고 있진 않을까 의심해서요. 다행히 제가 우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아내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저는 안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손이 어떻게 돼도 도박은 못 끊는다는 말처럼 결국 아내는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제 눈을 피해 도박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의 상태를 알게 되었던 저는 일을 잠시 쉬면서까지 아내를 쫓아다니고 곁에 두며 아내가 도박을 끊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나중엔 저희 집안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까지 아내가 도박을 끊을 수 있게 행동했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아내가 도박을 끊을 수 있게 도왔고 성공적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도박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앞으로 저와 딸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이후 저를 포함해 집안 식구들 모두가 아내를 수시로 감시했지만 아내는 도박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도박을 끊었다고 생각했죠. 이후 저는 아내의 도박을 끊으려 돕다 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불러주는 곳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감을 찾아다니며 일했죠. 그러다 그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게 되는 일이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일주일 정도 일해야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보다는 거리가 너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일정이라 피곤했는데 가족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졸린 눈 비벼가며 운전을 했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엔 저를 반겨야 하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집에 있질 않았어요. 피로를 푸는 영양제나 다름없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게 아쉽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왔다는 편안함에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그리고 일어났는데 집안이 컴컴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돌아왔다면 집안 어디에라도 불빛이 있어야 하는데 어둡기만 하더라고요. 혹시 운전하고 돌아온 저를 생각해 불을 꺼둔 건가 싶어 일어나 집안을 두리번거리고 아내와 딸도 불러봤지만 아내와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아내와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아내 친정과 저희 집안에 전화를 걸었고 거기에도 아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집 밖으로 나가 아내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이웃들에게 찾아갔지만 역시나 아내를 본 지 한참 됐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가득했던 저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어요. 신고하고 아내를 찾아 나섰죠.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아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도박판이 열리는 하우스를 드나든다는 정보를 듣고 찾아간 도박장에서 도박에 빠져 정신이 나가 있는 아내를 본 거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온 거야? 근데 여보, 우리 좀 이따가 얘기하자.
지금 나한테 앞에 왔단 말이야. 몇 판 내리 죽기만 하다가 겨우 온 기회인데 이렇게 죽을 순 없잖아. 어? 당신 미쳤어? 당신 사라진 게 며칠째인지 알아? 당신 또 언제부터 도박 시작한 거야? 정말 왜 이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도박을 끊을 수 있겠어? 여보 잠깐만. 우리 좀 이따가 얘기하자. 어? 당신 진짜... 근데 은서는 어딨어? 은서 당신이 데려간 거 아니야? 은서는 지금 어디 있는데? 잠깐 이 판만 한다니. 은서 어딨지? 내가 은서 보고 내 옆에 꼭 붙어있으라고 했는데? 은서야. 뭐? 은서가 어디 간지도 모른다는 말이야? 당신 진짜 미쳤어? 애 엄마가 돼서 애를 이딴 곳에 데리고 오는 것도 모자라 애도 안 봤다고? 애를 잃어버렸다고? 당신 진짜... 당신 두고 봐. 은서 찾고 보자고. 도박에 미친 아내는 딸아이를 도박장까지 데리고 가서는 그 존재 자체도 잊은 채 도박을 했어요. 제가 찾아와서 은서를 말하고 나서야 딸이 곁에 없다는 걸,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 순간 아내를 붙잡고 몇 시간 동안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딸을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도박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았어요. 도박꾼들과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딸아이를 보지 못했냐고 울고불고 빌며 다녔죠.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제 딸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우 딸을 본 사람을 찾아도 최소 3일 전이나 봤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딸은 그곳에 없었죠. 더 이상 제가 딸을 찾겠다고 나서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경찰에게 부탁해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제 앞을 가로막았죠. 여보 경찰은 안 돼.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나 완전히 찍혀. 우리가 조금 전까지 딸 찾겠다고 돌아다닌 걸 여기 온 사람들이며 여기 직원이며 다 봤는데 내가 괜찮겠어?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도박장 못 다니게 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거야? 우리 은서가 아니라 당신을 도박 못하는 걸? 당신 정말 미쳤어? 지금 우리 은서가 사라졌어. 그 어린 은서가 어디 갔는지, 여기서 사라진 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근데 지금 그딴 말이 나와? 어떻게 딸이 사라진 상황에 도박을 먼저 생각해? 당신이 그러고도 애엄마야? 애엄마가 딸 잃어버린 걸 걱정 안 해? 여보 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여보 우리 은서 괜찮겠지? 우리 은서 어떡해? 아내는 나중엔 정신이 돌아오긴 했지만 사라진 딸보다 도박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아내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아내를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땐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내를 향한 믿음이 사라졌고 아내를 제 평생의 동반자로 영원히 사랑할 사람으로 붙잡고 있던 애정도 끊겼어요. 그래서 경찰 신고 이후 아내와는 조금의 교류도 하지 않은 채 딸아이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3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어 다녔죠. 하지만 사라진 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다고 사라진 딸을 찾는 걸 포기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내는 그 사이 많이 망가진 상태라 딸아이 찾는 걸 포기하고 주정뱅이가 되어 있었죠. 더 이상 아내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곧 찾게 될 딸아이를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딸을 찾을 생각이 없고 딸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아내였기 때문에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내는 순순히 이혼에 동의했어요. 이후 혼자 된 저는 제가 아니면 딸을 찾을 사람이 없다는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딸을 찾아다녔어요. 화물 배달 일을 하며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서 그런지 길을 다니는 건 자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죠. 하지만 20년 가까이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동안 딸을 찾지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지만
제가 포기하는 순간 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증하는 셈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 딸을 찾았어요. 그러다 한 분을 우연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며 딸을 찾는 일을 멈추게 됐죠. 겨울 어느 날 이른 새벽,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딸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 반대편 인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한 남성분이 걷다 잠시 벤치에서 쉬는 것 같더니 노숙자가 잠을 자듯 옆으로 눕는 겁니다. 운동복 차림인 사람이 왜 노숙자처럼 벤치에서 잠을 청하나 싶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뭔가 찜찜했어요. 혹시나 싶어 남성분 곁으로 다가갔죠. 그랬더니 그 남성분께서 얼굴이 하얀 채로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한 저는 곧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119에 전화를 했죠. 정말 다행히 119가 오기 전에 남성분의 호흡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된 마음에 저는 남성분이 향한 병원까지 구급차를 같이 타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살린 남성분과 대화하게 되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건강에 문제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십니다. 다 덕분이죠. 제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근데 입고 계신 옷이... 내 정신 좀 봐. 제 꼴이 좀 이상하죠? 시위 나가는 것처럼 이상한 걸 걸치고 있으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봐주니까 이러고 다닙니다. 따님을 찾고 계시는군요. 그럼 제가 따님 찾는 걸 돕겠습니다. 네? 제 딸을요? 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고 보니 제가 생명을 구했던 분이 한 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회장님께서 제가 딸을 찾느라 몸 앞뒤로 걸치고 있던 큰 전단판을 보시곤 저를 돕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값이라고 하셨죠.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회장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저를 놓아주시질 않아서 결국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회장님께 제 사정을 모두 말씀드리게 됐죠. 이후 회장님께서는 제가 딸을 찾는데 수월할 수 있게 여러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 몸이 여러 개가 된 것처럼 사람들도 써주시고 금액이 부담되어 할 수 없던 현수막이나 광고도 내주시곤 했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딸을 찾지 못했어요. 딸과 관련된 어떤 제보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그때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던 회장님도 아셨죠. 회장님께서는 곧 탈진할 것처럼 보이는 제가 많이 걱정된 모습이셨어요. 내가 항상 말했지만 몸 챙겨가면서 딸을 찾아야 한다니까요. 이러다 딸 찾기 전에 먼저 쓰러지겠어요. 딸이 어쩌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 몸을 챙기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참고 견뎌야 하는 제 업보죠. 그러지 말고 사람처럼 살면서 딸 찾읍시다. 딸 찾는 건 내가 도울 테니 이제라도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봐요. 이제 그렇게 사는 법도 까먹었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딸아이만 찾다 보니 세상과 너무 멀어져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 저는 평생 딸만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예전에 화물운전 했다고 했죠. 그럼 운전은 금방 감을 찾겠네. 오늘부터 내 운전기사 해요. 내 기사일 하다가 딸 관련으로 연락 오면 언제든 가서 확인하고 찾아도 좋으니 내 옆에서 살아가는 법부터 배우자고요. 네? 돈이 떨어진 지는 한참이고 이제 제 건강도 못 챙기고 다니니 제가 걱정되었는지 회장님께서 제 자립을 도와주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회장님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딸을 찾는데 잠시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라 하셨지만 저는 멈추는 것과 전진하는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딸을 찾는 걸 멈추려고 했어요.
사실 저도 말을 내색하지는 않아서 그렇지 힘들었거든요. 거기다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매번 실망하는 상황들이 제 마음을 갉아먹더군요. 한계였어요. 더 이상의 고통은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딸아이를 가슴에 묻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죠.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여 년 만에 제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딸을 가슴속에 묻고 20여 년 만에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해서 부모 마음이 편할 순 없었어요. 딸을 찾는 걸 육체적으로 멈췄을 뿐이지 제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딸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찾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잠깐 짬이 날 때마다 딸이 찍힌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더 애틋하게 사진을 봤고 얼마 있지 않는 딸과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매일 떠올렸죠. 그러다 보니 그 기억에 너무 깊이 빠져 주변 상황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기사 일을 할 때도요. 사실 제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사정이 있든 일을 하는 중에 다른 곳에 정신을 팔리지 않는 게 맞죠. 더군다나 저에게 일자리를 주신 회장님 앞에서는 더더욱 해선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시는 딸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렇게 넋을 놓고 딸아이 사진을 보고 있다 회장님께서 차로 오신 것도 모르고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시는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겠습니다. 박 기사가 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합니까? 제가 문도 열어드리고 목적지를 물은 다음에 바로 출발해야 했는데 정신을 딴 데다 둬서 회장님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내게 죄송할 일이에요? 내가 혼자서 문을 못 여는 것도 아니고 일이 급하면 빨리 가자고 목적지를 말하면 되는데요. 나도 생각할 게 있어서 아무 말 않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도 내가 목적지를 말해야 출발하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딘 줄 알고 출발하겠어요. 그래도 제가 회장님께 의중도 여쭤보면서 제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그렇게 사서 고생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박 기사에게 살아가는 법 배우자고 운전을 부탁했지 내 수발 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박 기사에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할 테니 내가 말 안 한 것까지 하려고 하지 마요. 운전 중에 딴 생각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내게 죄송해해요? 죄송할 행동 하나 한 게 없는데. 그러니 앞으로 오늘처럼 이러지 말아요. 오히려 이러는 게 날 더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요. 다른 기사들과 달리 긴장을 놓고 딴 생각에 빠진 제 모습이 못마땅할 만도 하실 텐데 회장님께서는 언짢아 하시는 표정 한 번 없이 넘어가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했던 게 제가 머쓱할 거라는 걸 아시는지 제가 어떤 이유로 넋을 놓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다는 거였죠. 이미 제 사정을 회장님께 다 말씀드려서 또다시 말한다고 한들 부끄럽거나 말 못할 건 없었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회장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했어요. 그 감사한 마음에 제 일에 충실히 하고자 일할 때는 딸아이 사진을 꺼내지 않기로 했죠. 그러자 저의 전과 다른 모습을 눈치챈 회장님께서 먼저 물음을 해오셨습니다. 박 기사, 요즘 다른 문제 없는 거 맞죠? 저 말씀이십니까? 네, 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 며칠 박 기사 모습이 평소와는 달라서 말이에요. 그 나쁜 뜻은 아니고 전엔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엔 그런 시간이 없어 보여서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나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차 안에 혼자 있다고 해도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인데 제가 너무 공과사를 구별짓지 않고 회장님께 신뢰가 많았습니다. 제가 따로 면접이나 시험을 보고 얻은 일자리도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제 감정에 빠져 제가 맡은 바 몫을 못했네요. 앞으로는 같은 실수 2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참 박 기사,
실수한 거 없다고 했는데도. 그래, 뭐 박 기사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선 이래라 저래라 다시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나랑 있는 동안은 마음을 좀 편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똑같이 딸을 둔 아버지로서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 나 기다리는 중에도 딸 보고 싶으면 딸 사진 얼마든지 봐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딸 사진 보고 있는 것도 아셨습니까?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박 기사가 왜 지갑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겠어. 뭘 보고 있는지 알아서 죄송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곁에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자식인데 그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딸 사진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봐요.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회장님 모시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박 기사 참. 어쨌든 앞으로는 박 기사 마음 편한 대로 행동해요.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내가 박 기사 딸아이 사진 좀 봐도 될까요? 우리 인연도 인연인데 나도 박 기사 딸이 얼마나 예쁜 딸인지 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물론이죠. 제가 진작에 보여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이 사진 속 아이가 제 딸아이입니다. 어디... 이 어린 꼬마가 박 기사 딸이에요? 네, 회장님. 근데 왜 그러십니까? 저희 딸이 왜... 혹시 저희 딸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딸 보셨습니까? 잠시만요. 이 사진이 어릴 때 사진이라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닮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죠. 잠깐만요. 나한테 사진이 있는데 여기 이 여자애 보세요. 얼굴이 닮았죠? 사진 속 아이가 자라면 딱 이 얼굴이잖아요. 닮긴 닮았는데 제 딸이라고 확정짓기엔... 그건 박 기사가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을 못 봐서 그래요. 난 더 어렸을 적 사진을 봐서 알아요. 수진이가 박 기사 딸이 분명해요. 분명하다고요. 박 기사 딸 찾은 거예요. 박 기사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딸이 살아있다고요. 제 지갑 속 딸아이 사진을 본 회장님께서는 제게 딸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더 이상 찾지 않겠다고,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모든 걸 포기하던 중에 제 딸을 알고 있다는 회장님의 말씀은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거기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모시게 된 회장님께서 제 딸을 안다고 하시니 더 거짓말처럼 들렸죠. 하지만 회장님께서 제게 거짓말이나 농담을 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더욱이 제 사정을 잘 아시는 분께서 제가 잃어버린 딸로 인해 힘들어하는 걸 공감하고 배려해 주시는 분께서 그런 말은 장난으로라도 하실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제 딸이 살아있거나 회장님께서 닮은 사람을 제 딸로 착각하시는 거였습니다. 과거였다면 작은 희망에도 큰 기대를 걸었을 저였지만 그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제 딸과 닮은 아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기도 했고 이제 겨우 마음을 다잡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큰 기대를 걸었다 실망해 다잡은 마음을 무너뜨리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흥분한 회장님과 달리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럼 제 딸아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제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 딸이라면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딸도 저를 알아볼 거고요. 그러니까 만나서 확인하면 금방 해결되는 일인데 수진이가 지금 외국에 있어요. 유학하러 갔거든요. 유학이요? 제 딸아이가 유학을 갔단 말씀이십니까? 근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수진이라는 분이 이 사진 속 제 딸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닮은 거로만 제 딸이라고 하기엔 수진이에게도 부모님이 안 계셔요. 수진이는 부모님께 버려졌다고 했거든요. 버림받아요? 그렇다면 저희 딸이 아닌데. 압니다. 박기사 딸은 박기사 전 부인이 데려갔다 잃어버린 거요. 근데 그 사정을 그 어린 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부터 해봅시다.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 큰 기대하지 않기로 했는데 제 딸이 당시 사정을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하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회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제 딸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앉아있든 서있든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덥지도 않은데 손에서 땀이 흥건하게 흘렀어요. 맘 같아선 당장 제 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싶었지만 시차로 인해 연락하려면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며 기다리다 드디어 화상통화를 하게 됐죠. 제 딸이라고 하는 사람과 말입니다. 수진아, 내가 보낸 내용은 확인했지? 지금 네 아버님으로 생각되는 분이 옆에 계셔. 화면 돌려줄 테니까 대화 나눠봐. 안녕하세요. 저 박두창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 보시고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버려졌다는 거 이외에는요. 그럼 저 이 사진 보이세요? 여기 이 사진 속 여자아이가 제 딸입니다. 회장님께서 이 사진 보시고 수진 씨 같다며 통화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수진 씨 어릴 때와 닮았습니까? 회장님께서는 닮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닮긴 닮았는데 사진으로는 확인이... 그럼 기억은 단 하나도 없으세요? 여기 이게 저와 저희 딸과 살던 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젊었을 적 저고 옆에 사람이 제 아내예요. 또 이건 제 딸이 좋아하던 인형이고요. 이것들 다 봐도 모르시겠어요? 기억나는 게 없나요? 죄송합니다. 맞다. 아니다. 확실하게 대답해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기억이 아예 없어서요. 제 기억은 부모님께서 날 버리고 보육원에 맡겨져 자란 것부터 시작이라서요. 안 돼.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얼굴을 닮은 것만 가지곤 제 딸아이라는 걸 확신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 기억도 없고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보육원에 맡겼다고 하니 아닐 거라는 생각만 들었죠. 이런 상황 역시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기대를 한 탓인지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망한 내색을 하며 통화를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회장님께서 화상통화하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시더니 소리를 치셨죠. 수진아, 너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비행기표로 한국 들어와라. 와서 이분이랑 친자검사 받아보자. 너 지금 네 부모님이 널 버렸다고 생각해서 이분과 대화하는 것도 적극적이지가 않는데 만약 이분이 네 친아버님이라면 너 실수하는 거야. 이분은 딸 찾는데 평생을 바치신 분이야. 그리고 설령 이분이 네 아버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네가 버려졌다고 믿는 게 착각이거나 오해일 수도 있어. 이분처럼 너희 친부모님도 널 애타게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네 친부모님 찾아보자. 그 전에 이분이 네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부터 하고. 지금 삼촌이랑 전화 끊고 바로 비행기표 찾아봐. 알겠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던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저는 사실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을 접고 있었거든요. 더 붙잡고 있다가 확인 사살하듯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더 큰 실망을 할 테고 그럼 애써 다잡은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당장 한국으로 들어와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제게 신경을 써주시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회장님을 구해드리긴 했지만 저도 확신이 없는 이 일에 이렇게까지 나서주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또 이미 회장님께 도움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부담이 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여쭤보게 됐죠. 회장님도 그렇고 수진 씨도 바쁘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딸 제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아니,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미국처럼 넓은 곳도 아닌데 20년 넘게 찾아다녀도 없었으면 이 하늘 아래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딸아이가 살아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고 20년을 넘게 찾아다닌 분이 왜 지금 이렇게 나약한 소리랍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수진이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면 기적같이 찾게 된 딸을 이대로 놓칠 겁니까? 설령 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인은 해봐야죠. 그러니 그렇게 어깨 축 처져 있지 마시고 기다려보자고요. 저는 회장님과 수진 씨를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근데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제 딸을 찾아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드린 도움 때문이라면 그건 이미 회장님께 충분히 돌려받았는데요. 사람 목숨 구해준 게 겨우 이걸로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박 기사에게 받은 도움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나와 내 딸이 수진이에게 받은 도움이죠. 도움이요? 무슨 도움을 받으셨길래? 아무래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들어가서 얘기 나누죠. 내가 수진이를 어떻게 알게 됐고 어쩌다 이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됐는지도 알려줘야 할 테니. 그렇게 회장님 댁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행동하시는지 알게 됐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진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내 딸아이와 가까운 사이다, 보육원에서 자란 불쌍한 아이다 정도였지 크게 관심도 없었죠. 아니 뭐 이런 말하면 내가 나쁜 놈으로 보이겠지만 솔직히 내 딸이 수진이와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편견 때문에. 부족하긴커녕 넘치도록 좋은 환경인 내 딸이 왜 그런 환경에 수진이와 어울리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또 내 딸 주혜가 질 안 좋은 친구를 사귀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고요. 그랬는데 우리 딸아이가 아프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수진이에 대한 편견이 바뀌기 시작했죠. 내 딸아이는 선천적으로 신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릴 땐 관리가 잘 됐는데 한번 크게 아프고 나선 급성 신부전까지 왔죠. 급성 신부전이야 치료만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건 일반인들 경우고 내 딸은 원래도 신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만성으로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조금만 잘못 먹어도 조금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몸에 큰 무리가 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까지 갔고요. 난 자식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내 딸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장을 기증한다는 사람 구하는 데 쓸모가 없었고 내가 내 신장 주고자 했지만 나이 든 몸으론 위험하다며 수술에 있어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내 평생 그렇게 무기력한 적은 딱 2번 있었어요. 내 딸아이에게 이식 수술이 필요한 그때, 그리고 또 한 번 몸이 약한 아내가 출산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죠. 지난번 무기력한 상황에서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떠난 아내에게 딸만은 꼭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우리 딸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까지 보고 아내 곁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될까봐 겁이 날 수밖에 없었죠. 한없이 무기력하고 겁이 나던 그 순간 수진이가 제게 이식수술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죠. 근데 수진이에게 부탁한다고 고맙다고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식수술 기증자가 나타나기만 바라던 제가 너무 꼭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말이죠.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동안 내가 수진이를 세상의 편견에 비춰봤던 게, 그래서 수진이에게 먼저 사과부터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그동안 해온 잘못된 생각과 편견에 대해서. 수진인 저보다 더 어른같이 못난 나를 용서해줬고요. 그렇게 내 딸은 수진이에게 신장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다시 태어났죠. 내가 수진이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수진이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도와야 하지 않겠냐. 내 도움으로 우리 딸이 다시 살게 된데 그 감사함을 갚으며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다 또 박 기사 도움을 받게 되면서 더 착하게 더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 수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저와 제 딸 주혜가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제가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 박 기사만을 위해서 돕는 것만은 아니에요. 수진이를 위해서 두 사람이 부녀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박 기사 사정도 우리 수진이 사정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꼭 부녀 관계이길 바라니까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그간 회장님께서 보이신 행동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도 하기 전에 힘 빠지는 소리나 기대하지 않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로 했어요.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기대와 긴장된 마음을 가진 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전화 통화 이후 이틀이 지난 뒤 수진 씨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를 처음 봤을 땐 살짝 놀랐어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사진 속 제 딸과 더 많이 닮은 모습에 말이죠. 그 모습에 더욱더 긴장되었지만 괜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되는 제 마음과 달리 수진 씨 머릿속은 어떤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말조차 건네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회장님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어색함이 덜할 수 있었고요. 저와 수진 씨는 친자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긴장됐어요. 이틀 뒤 제가 평생토록 찾던 딸인지 아닌지 그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긴장한 건 수진 씨도 마찬가지인 모습이었죠. 그런 저희 두 사람의 모습에 회장님께서는 긴장도 풀고 어색함도 풀려고 그러셨는지 느긋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어색함과 불편함으로 다른 말 없던 수진 씨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말하도록 분위기를 만드셨죠. 어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 20년? 난 그 시간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우리 주위 아프다고 내가 정신없었던 게 겨우 1년이었어. 그 1년이 내겐 10년, 아니 100년 같은 시간이었는데 무려 20년이라니. 정말 견디기 힘드셨을 거다. 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부모님이라고 다들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닐 텐데 한편으론 부럽네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저씨처럼 절 찾으셨다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검사 나왔는데 일치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게 따님 사진이랑 정보들 건네주세요. 저도 미국으로 돌아가서 따님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생각보다 입양된 한국인이 많더라고요. 고마워요. 난 외국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다들 깜빡한 게 있나 봐. 두 사람 아직 결과 안 나왔어. 부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기엔 아직 가능성이 너무 많은걸. 그나저나 수진이 너 아저씨 이야기를 들었으면 네 이야기도 해야지. 얼마 없는 기억이지만 혹시 또 모르지 않니? 네, 알겠어요. 근데 기억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정말 단편적인 장면이 전부거든요. 아빠라는 사람이 먼저 저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 다음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는 어느 집 같은 곳에 갔어요. 거기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를 데리고 간 엄마가 거길 들어가자마자 제 손을 놓더라고요. 제 기억으론 엄마가 제 손을 놓자마자 찾았던 것 같은데 엄마는 이미 거기에 없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너무 짧죠? 저기 잠깐만요. 엄마가 데리고 갔어요? 수진 씨를? 집 같은 곳에 들어갔고 혹시 그 집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집은 아니죠? 비닐하우스랑 비슷하지 않아요? 농기구 같은 물건들이 있지 않았냐고요? 비닐하우스인 건 모르겠고 짐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희미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화투패 또는 포커 같은 건 안 보여요? 비슷한 걸 본 기억이 있긴 한데 그게 화투나 포커 카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돈은요? 돈이나 돈 대신 쓰는 막대기 같은 건요? 그건 아예 기억이 없어요. 그럼 또 뭐가 있지? 뭐가 있어야... 담배? 그 집 안에서 담배를 엄청 피우는 것 같았어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담배 연기랑 냄새가 너무 심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코를 막았거든요. 그래, 담배! 도박장이라 안에서 담배 피우게 했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라고 기억 못하는 건 밖으로 불빛이 안 새나가게 뭔가를 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수진 씨가 내 딸 은서. 네가 정말 은서니? 네? 제가 아저씨 딸이 맞다고요? 맞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네가 기억하는 장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아빠 같은 사람이 너한테 손을 흔들었다고 했지. 그거 내가 그때 화물 운전하고 있어서
어린 너한테 출근한다고 인사하는 모습일 거야. 네가 사라지기 전 내가 일주일 정도 일하러 나갔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 엄마가 네 손을 잡고 밖을 나선 건 그 사람이 내가 나가고 도박을 하러 간 모습일 거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한 담배 연기가 자욱한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 들어가고 엄마가 널 두고 사라졌다 했고, 그것도 네 엄마가 도박에 빠져서 널 그 안에 두고 널 나 몰라라 했기 때문일 거야. 내가 집에 돌아와서 그 도박장에 쫓아갔을 때까지 네 엄만 도박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네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 아니, 도박에 미쳐서 네 존재를 아예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 이걸 다 맞춰보면 어린 네가 결정적인 장면만 기억하고 그걸 떼다 이어붙인 것 같아. 그럼 네가 설명한 기억의 단편과 똑같다고. 너 은서구나. 은서 맞아. 은서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기대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수진 씨가 제 딸 은서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었지만 20년 넘게 딸을 찾고 있던 제게는 섣부르단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고 수진 씨 역시 제가 딸을 찾은 그동안의 이야기와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던 아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정이 흔들렸는지 저를 아빠라고 생각하며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저와 아내가 결혼해 딸을 가지고 행복했던 시간, 아내의 도박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에 조금씩 균열이 갔던 시간, 딸을 찾았던 시간 등등 제 딸일 수도 있는 수진 씨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줬고, 수진 씨도 저에게 보육원에 들어가 힘들었던 시간부터 회장님의 딸인 주애를 만나 많은 위로와 의지할 수 있던 시간, 또 친구지만 자신에게 전부인 것과 다름없어 고민 없이 이식 수술을 신청했던 시간, 그리고 수술 후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회장님과의 시간까지 우리는 서로가 몰랐던 부분을 듣고 눈물 짓고 이해하고 그 감정을 느끼며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수진 씨가 꼭 제 딸이 아니라고 해도 어딘가에 살고 있는 제 딸의 삶을 엿본 것 같았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딸의 입장이 될 수 있었죠. 그게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들었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이제까진 제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아빠로서 말이죠. 처음으로 딸의 사정을 듣고 그 입장이 되어 아파할 수 있어서 저는 힘들었지만 기뻤습니다. 수진 씨도 저와 비슷해 보였고요. 수진 씨는 이제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부모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나 저와 같은 상황으로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죠. 우리 두 사람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서로가 그리워하는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할 필요가 없었어요. 검사 결과 우리 두 사람이 부녀 관계였거든요. 수진 씨가 제 딸 은서가 맞았던 겁니다. 20년 넘게 찾아 헤맸던 제 딸이었어요. 우리는 안도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꽉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서로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의 곁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여건상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딸이 방학 때마다 돌아오면 같이 시간을 보내곤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해서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1년 전을 생각하면 아쉬워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마워하고 있어요. 딸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일에, 그 기회를 만들어주신 회장님께 말이죠. 저는 지금도 인자하시고 배려심 넘치는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끝내고 서로의 딸들과 같이 있을 땐 서로에게 고마운 아버지가 되어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 회장님과의 인연은 평생 갈 겁니다. 저와 제 딸의 은인으로 평생 모실 거예요. 전 저에게 찾아온 기적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생이별한 가족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저이기에 제게 찾아온 기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길 바라네요. 혹시 이곳에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이 있다면 제가 받은 기적 가져가셔서 만나고 싶은 분과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